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강의할 수 있게 돼서 영광입니다. 앞에 김진공 교수님께서 굉장히 최근에 나온 임상 연구 또 프리벤션 영역의 오비시티와 또 클리니컬 디지즈 CKM으로 말하면 스테이지 1에 있는 사람부터 1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와 3, 4, 5에 있는 하이리스크 페이션트들의 최근 임상 연구를 자세히 소개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은 그 중에서 한 꼭지 고혈압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가려고 하고요. 지금 오늘 학회가 혈관학회이기 때문에 혈관 리서처들의 입장에서 앞선 김신공 교수님의 강의와 시대의 어떤 CKM 신드롬의 패러다임에서 이것을 바라보는 하나의 관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어떤 김신기 교수님께서 앞서 발표해 주셨던 여러 가지 임상 데이터는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나름대로의 스토리를 텔링하기 위해서 만든 어떤 스케임이 존재로 강의를 진행할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9988234라는 말은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패러다임이 소셜리 굉장히 파퓰러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런 프레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라보고 있는 관점은 이제 여기 있는 하이퍼텐션이라고 하는 주제가 되겠죠. 이것은 이제 메타볼릭 오리진의 하이퍼텐션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가 보고 있는 하이퍼텐션은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논 메타볼릭 에티올로지의 하이퍼텐션도 옛날에 비만이 이렇게 에피데믹이 없을 때도 아주 위험한 리스크였고 킬링 디지즈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동시에 조명하는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제가 논 메타볼릭 이티올로지에 의한 하이퍼텐션의 관점을 설명드리겠고, 그 다음에 뒷부분에서 이 CKM에 관련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흔히 익숙한, 저희는 임상가이기 때문에 고혈압을 바라보는 관점이 large 아테리에서부터 스몰 아테리로 갑니다. 왜냐하면 환자들이 다 여기에 있거든요. 물론 최근에는 이 스몰 아테리 디지즈가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이게 무엇인가? 거의 엔드 스테이지에 오는 병인데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은 순서를 거꾸로 스몰 아테리를 먼저 말씀드리고 라지 아테리는 아주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중요한 것이 CKM 신드롬에 있어서의 베스큘로센트릭 오버뷰라는 게 무엇이냐, CKM이 그거 혈관 질환 아니냐, 이런 좀 극단적인 그런 퍼스펙트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혈압이 말초혈관 질환으로 분류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업적평가 서류 내면 말초혈관 질환으로 분류되어 있죠. 그래서 고혈압은 그 디지즈 데피니션 자체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스몰 아터리 300 마이크론 미만의 질환, 혈관의 질환을 말합니다. 그 질환의 요소는 심플하죠. 다이아메타가 줄어들면 저항이 포스 파워로 증가하기 때문에 혈압이 많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디지즈의 본질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그 디지즈의 특성 자체에 의한 합병증도 동시에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아직까지 이 스몰 베슬 디지즈를 다이렉트하게 매저하거나 모델링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현재까지 우리가 나와 있는 수학적 모델에서 스몰 베슬의 컴플라이언스를 측정하는 방법은 large 아테리의 컴플라이언스를 계산해서 빼는 겁니다. 아주 심플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있는 리지스턴스나 컴플라이언스 배드 레벨에서는 이게 그냥 적당히 나눠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는 수준으로 돼 있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혈압은 스몰 아테리 디지즈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저항이 줄어든다고 하는 것이 본질적인 질병의 요소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저항이 늘어나기 위해서는 다이아메타가 줄어드는데, 이 그림을 보시면 어느 것이 본질적인 병인지 알 수 있습니다. 스몰 아테리 리모델링 보십시오. 혈관 다이아메타가 줄어들죠. 이게 고혈압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면 루멘이 늘어나는 large 아테리 리모델링은 이게 고혈압의 본질적인 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그렇게 말하기 어렵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질병이기 때문에 컨버전스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건 발산하는 거고 블로우하는 거죠. 죽을 때까지.
그래서 계속 스몰 아테리는 이렇게 리모델링을 일으키기 때문에 심지어는 이렇게 레러팩션이 생기게 되면 캐필라리 레벨에서는 이게 펑셔널하게 줄어들었다 뭐 늘어났다 할 수도 있겠지만 계속 진행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렇게 혈관 자체가 스트럭처럴리 레러팩션이 되고 없어져 버리는 거죠. 파이브로시스가 됩니다. 계속 혈압은 올라갈 거예요. 그 시스템 붕괴돼 가지고 환자가 사망할 때까지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히스토리에서 보면은 히스톨로지에서 보면 이렇게 스테이지로 잘 설명해 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어드밴스드 스테이지 4 이게 시비어가 되겠죠. 하이알린 네크로시스를 메인으로 하는 질병들 이런 것들이 저희가 클리니컬에서 보는 겁니다. 여기 보면 대표적인 게 뭐가 있겠냐면은 네프로스클레로시스, 글로메룰로스클로시스라고 하죠. 그다음에 이 딥 세레브럴 퍼포레이팅 아테리가 하이알린 네크로시스가 되면은 ICH가 생깁니다. ICH의 요체는 세레브럴 스몰 베슬의 하이알린 네크로시스가 되겠습니다. 패톨로지컬 아이덴티티가 되겠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고혈압이라고 하는 병 자체의 데피니션과 그게 블로우업 될 때까지 진행했을 때의 컴플리케이션이 우리가 아는 컨벤셔널한 넌 메타볼릭 이티올로지에 의한 하이퍼텐션의 데피니션이자 컴플리케이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 유로피안 그룹들이 마이크로바스큘러, 마크로바스큘러 크로스톡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리뷰 페이퍼를 퍼블리시하면서 이 두 가지 컨셉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마이크로바스큘러 서큘레이션의 디지즈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본질적인 리모델링, 다시 말해서 다이아메타의 리덕션에 의한 굉장히 심한 레지스턴스 증가를 메인으로 하는 패토피지올로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것은 시스템 바스큘러 레지스턴스와 레날 레지스턴스를 동시에 증가시키기 때문에 소디움 리텐션을 유발하니까 민 블러드 프레셔 엘리베이션에 관련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라지 아트리 리모델링의 그 포인트는 루멘의 일라이즈먼트를 메인 메커니즘으로 지적하면서 이런 것들이 컴플라이언스 내지는 펄서타일 블러드 프레셔를 만들어내고 시스톨릭 하이퍼텐션을 유발하면서 이 시스톨릭 펄서타일 스트레스가 마이크로바스를 추가적으로 데미지를 가중시키는 이런 피셔스 사이클을 주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크로스토크의 방향성은 뭐 되게 뭐 PWV 재가지고 높으면 이 사람은 스몰 베슬이 망가질 거야 뭐 이런 개념이지만 이들의 크로스토크의 개념은 패토피지올로지컬리 마이크로 서큘레이션에 포커싱이 된 그런 형태로 크로스토크를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로운 지점이 되겠습니다. 이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아주 익숙한 겁니다. 환자들이 옆에 있기 때문에 뭐 너무너무 익숙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라지 베슬이 안 좋으면 스몰 베슬은 더 빨리 망가지기 때문에 브레인도 그렇고 키드니도 그렇고 뭐 논문은 수도 없이 많죠. 이런 논문은 특히 뭐 화이트 메타 하이퍼트 인텐시티 뭐 스프린트 마인드 스터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런 거 관련된 내용들이 되겠고요. 그렇지만은 이제 오늘의 주제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스몰 베슬이 라지 아테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보는 것이 시계열적인 관점에서 왜냐하면 초기에는 그런 스몰 베슬의 변화가 고혈압을 인덕션 시키고 메인테인하는 주요한 포텐셜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크로스톡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몰 베슬이 이렇게 라지 아테리에 데미지를 유발하는 기전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레날 소디움 리텐션이 민 BP를 상승시키는 게 메인 팩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지만 최근에는 대동맥과 같은 큰 혈관의 바사바소룸의 레러팩션, 그다음에 바사바소룸의 아트리얼 캐피러리 덴시티 감소와 같은 허혈 손상 이런 것들이 리제너러티브 프로세스에 생기는 파이브로시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다라는 다이렉트한 에비던스들을 많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마이크로바스는 전신에 어디나 있는 유니버설한 스트럭처이기 때문에 그 마이크로바스의 레러팩션이 발생하게 되면 어떤 티슈든지 티슈에
이스케믹 스트레스가 생깁니다. 이스케믹 스트레스는 강력한 인플라메이션과 옥시다티브 스트레스의 소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점들에 있어서는 오비스티를 일으키는 팻 티슈도 예외일 수는 없다는 게 상식적인 추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대혈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조금 더 이야기를 진행시켜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런 마이크로바스큘러 시스템에 의한 조직의 퍼퓨전은 레귤레터리 센터에도 마찬가지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브레인과 같은 또는 여러 가지 리플렉스 센터도 마찬가지고 또 크리티컬한 오간, 키드니나 브레인, 하트, 마이오카디얼과 같은 이런 크리티컬한 티슈 내에도 이런 퍼퓨전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어떤 레귤레이션에 지장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레귤레이션의 문제는 결국에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대혈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혈압의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변동성 또는 상승 이런 것과 직접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 굳이 어떤 스페시픽한 올간을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단순히 우리가 in general systemic rarefaction 이렇게 이야기해도 락테이트나 ROS가 증가하고 어떤 뉴로 호르몬al 시스템이 액티베이션 되는 것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극단적인 예로는 예를 들어서 뇌에 스몰 베슬 디지즈가 있으면 당연히 자율신경계 조절에 문제가 생기고 BP 베리애빌리티가 증가하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과 의사들이 싫어합니다. BP 베리애빌리티 높은 것을 아웃컴이 안 좋은 걸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결과적으로는 대동맥에도 스트레스를 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질병 자체의 onset과 프로그레션 시간적인 그런 연관관계 때문에 스몰 베슬의 리모델링이 라지 베슬에 영향을 주는 방향으로 논리를 이끌어가는 게 타당하다는 관점에서 말씀드린 거죠. 그렇지만 어떤 그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은 실제 그렇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동시에 망가뜨린다. 스몰 베슬과 라지 베슬을 동시에 망가뜨릴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놔야 되겠죠. 경우의 수를 따져보게 되면 이런 common risk factor based indirect crosstalk 이게 상당히 중요할 수 있을 거다. 다시 말해서 스몰 베슬과 라지 베슬이 동시에 망가지는 어떤 업스트림에 있는 어떤 팩터들이 존재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펴보게 되면은 어떠한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이런 거 관련된 상위에 있는 어떤 리스크 팩터들은 라지 아테리어 스몰 베슬을 동시에 손상을 주는 그런 형태의 크로스톡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어떠한 그런 공통 경로를 소유하는 것들이 뭐가 있겠느냐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원인은 차치하고 전신적인 옥시다티브 스트레스, 그다음에 전신적인 인플라메이션, 엔도텔린 1의 강화, 그다음에 매트릭스 메탈로프로테이스 변화 이런 필드에서 가장 이제 각광받고 있는 것이 오비시티 에피데믹스죠. 그래서 이제 그 지점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챌린지가 되겠고,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우리가 오비시티 공부하면 다 나오는 것들이 고혈압 자체에 굉장히 심대한 영향을 주고 있고, 이런 것들은 스몰 베슬뿐만 아니라 라지 베슬에도 직접 관련되는 그런 이야기를 한다. 라지 베슬의 엔도셀리움이 손상을 받아가지고 에노 생성이 저하되면 라지 베슬 스티프니스가 증가될까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여러 논문들을 보면 그런 엔도셀리얼 디스펑션은 그 아웃워드에 있는 스무스 머슬 셀의 펑션에 영향을 주는 거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도 받아들여지고 있는 학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웃 인 티어리 엔도텔륨 자체의 디스펑션이 혈관의 스티프스에 영향을 주느냐 이것뿐만 아니라 혈관 밖에 있는 페리바스큘라 티슈가 인 제너럴 시스테믹 티슈의 하나의 원 오브 시스테믹 티슈로서 가지고 있는 페리바스큘라 인플라메이션 또는 바사바소룸 자체의 인플라메이션 또는 페리바스큘라 에디포스 티슈 내에서 발생하는 인플라메이션. 페리바스큘라 티슈 내에 발생하는 에디포스 티슈의 인플라메이션은 일반적인 관점의 아디포스 지방 조직에서 발생하는
인플라메이션과 완전히 새롭게 다른 인플라메이션이기는 쉽지는 않겠죠. 어느 정도 공통성을 가지고 있을 텐데 어쨌든 엔도셀륨 레벨에서 밖으로 아웃워드로 나가는 데미지뿐만 아니라 아웃사이드 인 메커니즘에 의해서도 라지 베슬이 손상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스몰 베슬도 공통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커먼 리스크 베이스드 데미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조금 전에 우리는 논리적으로 스몰 베슬이 먼저 생겼기 때문에 스몰 베슬, 라지 베슬 이렇게 가자는 이야기를 했었고 아니다. 이거는 커먼 어떤 업스트림에 있는 어떤 요소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이 환자를 생각해 보게 되면 환자는 그냥 인생을 그저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이프타임 코스로 보면 생각해 보게 되면 이 병이 온셋되는 시점부터 이것을 훑어서 병을 이해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소혈관 자체가 기능적으로 훨씬 더 구조적으로 더 작고 민감하기 때문에 이런 생활사적 관점에서 볼 때는 소혈관에 문제가 있을 때부터 어떤 인터벤션이 가해져야지만이 그 인디비주얼한테 근본적인 프리벤션과 베니핏을 줄 수 있을 거다. 이런 식의 제 나름대로의 이제 주장을 펼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SVC는 시간상으로 선행적인 병변이고 그 사람의 어떤 한 환자한테서도 중요한 코호트를 따져봤을 때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우선시해야 된다. 다시 되돌아가서 SVD2 라지 아테리 스테노시스의 비셔스 사이클이 좀 더 포인트가 돼야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장이 되겠고 그런 의미에서 어떠한 완벽한 치료를 위해서는 크리티컬한 윈도우가 존재할 것이다. 여러 가지 신경과나 치매를 연구하는 선생님들은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처음에 할 때 제대로 해야지 약간 그 김신공 교수님도 처음에 당뇨병 생겼을 때 제대로 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당뇨병도 고혈압도 마찬가지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스몰 아테리가 얼리 스테이지의 리모델링이 오는 그 지점에서 우리가 다시 생각을 더듬어 봐야 되겠다라는 거고 스몰 아테리 중에서 이제 스몰 베슬 중에서 제일 큰 스몰 아테리의 리모델링에 관련된 내용들을 보게 되면 우리 휴먼 스터디에서는 이제 박정배 교수님 하신 이 연구가 되게 재밌는 연구입니다. 스몰 아테리의 형태학적인 변화, 고혈압 자체의 본질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타겟 오간 데미지가 될 수 있는 이 영역에서는 앰뷸러터리 SBP만이 유일한 결정인자였는 반면에 라지 아테리와 관련된 LV 매스에 있어서는 비만도 관련돼 있더라. 뭐 이런 겁니다. 조금 그러니까 스몰 아테리로 갈수록 또 초기로 갈수록 고혈압 프라퍼에 의한 영향이 도드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투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엔도텔리움 스몰 아테리의 에브노멀 펑션보다도 구조학적인 변화 그 자체가 훨씬 더 프레벌런트한 것이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LVH 프레벌런스보다도 2배 이상 높은 본질적인 변화는 쉽게 몰폴로지로 발견될 수 있다. 이런 것은 되게 스터디의 중요한 토픽이 되겠죠. 그래서 보면은 다이메타 고혈압과 정상인 간의 그런 차이에서도 보면 다이메타의 차이가 이제 나이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긴 하지만은 명확하고 고혈압과 정상혈압 간의 차이도 명확합니다. 이때도 보면 나이가 53세인데도 이 정도 차이가 나죠. 심지어는 중요한 내용인데 보더라인 하이퍼텐션도 고혈압과 거의 똑같은 정도의 캐필라리 레러펙션이 발생한다. 캐필라리 숫자가 절대적으로 줄어든다는 겁니다. 이게 나이가 얼마냐? 45세 이 정도입니다. 이것은 나이가 더 낮죠. 30대 후반입니다. 이 정도 돼야지 이 혈관이 맥시멈 캐필라리 덴시티를 카운트를 하면 베인 오클루전 시켜가지고 있는 캐필라리 다 열어봐 해가지고 캐필라리 숫자를 카운트하게 되면은 그나마 캐필라리의 숫자가 유지되는 리미트가 39세, 40세 정도라는 겁니다. 이 시기가 지나가게 되면은 캐필라리 숫자 자체가 확보가 안 되는 그런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스몰 베슬 고혈압에 관련된 이 스몰 베슬의 데미지가 얼마만큼 리버서블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오감마다 굉장히 천차만별이라는 것을 논문을 찾아보니까 알 수가 있었는데요. 심지어는 오감마다 이렇게 작동하는 파라크라인 메커니즘도 각각 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스몰 아테리에 관련된 리모델링에 있어서의 어떤 리서치 토픽은 굉장히 컴플렉스하고 한 사람이 다 할 수 없는 연구라는 건 알고 있는데 적어도 고혈압에 관련돼 있어서의 그 리버서빌리티는 그냥 에피데미올로직하게 39세 후반 정도가 최대 허용 나이다 이렇게 이제 현재까지 데이터로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흔히 아는 이제 스몰 베스라고 관련된 캐필라리 레벨에서의 데미지로 널리 알려져 있는 게 ACR이죠. ACR은 메타볼릭 데미지에 굉장히 민감한 걸로 많은 논문에 나와 있고 스몰 아테리 리모델링하고의 그 상관관계는 R이 0.35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CKM 신드롬이 캐필라리 레벨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스테이지 1 그다음에 2가 되기 전에 스테이지 1에서 2가 걸쳐 있는 고혈압에 걸쳐 있는 영역이 여기가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데서 포커스 생활서적 관점에서 포커싱하고 있는 부위인데 스테이지 1을 살펴보면 스테이지 1은 오비시티가 있으면서 로우 그레이드 인플라메이션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스테이지 2 피처가 하나라도 없으면 되니까 인플라메이션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스테이지 1에. 그래서 2021년도에 서큘레이션 리서치 페이퍼에 이런 아디포스 티슈와 오비시티와 바스큘라 디스펑션에 관련된 리뷰 페이퍼가 나왔는데 상당히 체계적으로 잘 리뷰가 돼 있고 여기서 내용은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복합적인 아디포스 티슈 오간 스페시픽한 아디포스 티슈에 관련된 모든 미디에이터들에 대한 지식이 완벽해지면 혈관의 역할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디포스 티슈 내에 있는 스트로말 바스큘러 프랙션을 보면은 전체 아디포스 티슈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셀 무게는 50% 정도라고 해요. 나머지 50%는 팬 무게고. 그런데 그 아디포스 티슈의 블러드 서플라이를 해주는 스트로말 바스큘러 프랙션에 전반적으로 스템셀이 들어앉아 있고 우리가 아는 뭐 아디포스 티슈의 로컬라이제이션이라든지 뭐 브라운이냐 화이트냐 이런 아디포스 티슈의 여러 가지 특성에 따라서 메센카이말 스템셀의 발생학적인 기전이나 유전학적인 발현 패턴도 차이가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좀 그 셀 페이퍼를 찾아보니까 아디포스 티슈는 1년에 많게는 10% 정도까지가 아디포스 사이트가 리뉴얼이 된답니다. 근데 아디포스 티슈가 리뉴얼이 될 때는 아디포스 티슈 리뉴얼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같이 붙어 있는 바스큘러 스트로말 티슈도 같이 리제너레이션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그런 그 바스큘러 셀의 리제너레이션을 생각해 보시면 저희 뭐 하트, 키드니 뭐 이런 데 리뉴얼 되겠습니까? 거의 라이프 타임 한 번 만들어진 거 가지고 다 써먹는 그런 시스템이나 마찬가지인데 아디포스 티슈에서 이렇게 많은 애뉴얼리 리제너레이션이 생긴다는 것은 아디포스 티슈 내에 그런 바스큘러 스템셀 스몰 베슬의 리제너레이션의 캐패시티를 계속 번아웃 시키고 있는 그런 조직이 아디포스 티슈의 특징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 결국 아디포스 우리가 잘 아는 아디포스 셀의 아디포스 사이트의 하이퍼플레이시아라고 하는 것은 바스큘라 니케라고 하는 마이크로 베슬의 어떤 지원 없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아디포사이트의 하이퍼플레이시아가 그렇다고는 하지만 아디포사이트의 하이퍼플레이시아가 아무리 잘 서포트 된다고 하이퍼플레이시아 서포트하는 바스큘라 시스템이 아무리 완벽하게 작동한다고 해도 그렇다고 해서 아디포사이트에서 인플라메이션이나 시스템에 스트레스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뜻은 전혀 아니고요. 이것과 관련돼서 ER 스트레스나 미토콘드리아의 멜펑션, 요즘에 많이 나오는 SGLT2 이니비터의 셀룰라 메커니즘 이런 걸 생각해 보게 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이 있다는 건 충분히 알 수 있겠지만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독립적인 메커니즘의 상위에 스트로멀 바스큘러 프랙션에서 공급하는 혈관에 의한 이스케믹 스트레스의 업스트림 존재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실제로 연구가 거의 된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혈관 기능은 지방 조직의 헬스를 유지하는데 충분 조건은 아니에요. 그러나 필요 조건이다. 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지방 조직이 헬스하기는 되게 어려울 거다 하는 겁니다. 스테이지 2가 되면은 이제 메타볼릭 리스펙터가 나타나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오비시티 노말 스테이지 1 오비시티에서도 이미 베스큘러 레러팩션, 베스큘러 덴시티가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또 이게 프로그레션 하게 되면 계속 베스큘러 덴시티는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이스케믹 스트레스를 동반하고 있는 아이덴티티다. 이렇게 이제 CKM 신드롬에 있어서의 오비시티를 이해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아까도 보셨지만은 센트럴 아디포시티와 하이퍼텐션이 HFF에 컨트리뷰션 할 때 누가 더 드라이브를 거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RCT, 임상 데이터, 약물 데이터 이런 걸 종합적으로 살펴보면은 어쩔 수 없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스터디된 영역이 아닌 거기 때문에 토탈 에비던스는 센트럴 아디포시티가 더 HFF의 이볼루션 프로그레션에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건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기 이제 스테이지 4가 되면 스몰 베슬 디지즈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는 거죠. 스몰 베슬 디지즈의 실체는 완전히 스테이지 1부터 오버트하게 있고 하이퍼텐션 논 메타볼릭 오리진의 하이퍼텐션에서는 그 디지즈 자체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스테이지 1하고 5에 이렇게 떨어져 있는 그런 어떤 모순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타겟팅하는 스몰 베슬 디지즈는 CKD 디멘시아 FF 같은 라이프 퀄리티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런 질병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런 초기 단계의 스몰 베슬 디지즈에 대한 이해나 인터벤션이 굉장히 중요할 거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보더라인 하이퍼텐션에서 이미 스몰 베슬 리모델링이 고혈압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있었다는 것을 제가 보여드렸는데 고혈압의 정의 확장과 관련돼서 이런 부분들이 좀 진지하게 논의가 돼야 된다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오비시티 자체를 줄이는 그런 형태의 아이디어의 전개뿐만 아니라 돌파구를 위한 도구로서 그런 스몰 아테리올의 리저티 파워, 스몰 아테리올의 펑셔널 인테그리티 이런 것을 개선시키기 위한 포텐셜 어프로치 같은 게 있을 수 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로도즈 오버 익스프레션 오브 베제프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뭐 세놀라이시스 그다음에 세네센트 엔도셀 스캐미징 한다든지 여러 가지 몰레큘라 또는 유전자의 조작 이런 것들과 염증 마커들의 조작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 바스큘라 헬스를 증가시킴으로써 현재 가지고 있는 오베시티의 캐파에 관련돼서 헬티한 어떤 아디포스 티슈를 지향하면서 혈압을 컨트롤하는 이런 형태의 접근 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내용 요약해 보게 되면 스몰 베슬 디지즈는 고혈압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패소피지올로지 관점에서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고 익숙하다시피 라지 아트리 스티프니스가 스몰 베슬 프로그레션을 유도하는 것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스몰 베슬 디지즈 다시 말해서 본질적인 패소피지올로지의 무제한적인 진행에 의해서 생긴 스몰 베슬 디지즈가 라지 아테리하고 크로스토크 하는데 바텀업으로도 하지만 커먼 리스크 팩터 어소시에이션을 가지고 있고 레귤레터리 펑션과도 관련이 있다. 그리고 스몰 베슬 디지즈는 CKM 신드롬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고 아디포스 티슈 내에서의 그 스몰 베슬의 펑션, 스몰 베슬의 리제너레이션, 그다음에 스몰 베슬에 의한 아디포스 사이트의 하이퍼플라자에 대한 서포트 이런 것들이 아디포스 티슈의 헬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몰 베슬 인터벤션은 이런 여러 가지 관점에서 봤을 때 고혈압의 조기 치료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SVD와 관련된 컴플리케이션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 SVD 단계에서 고혈압을 통제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얼마나 이것을 빨리 해야 되느냐. 아까 39세 말씀드렸는데 빨리 해야 되느냐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앞으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해야 되고 또 나아가야 될 어떤 여러 가지 방향 중에 하나의 방향성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